여기 미국 언론인 엠마 카터는 뉴욕 기록보관소에서 우연히 발견한 1947년 기밀 문서를 통해 한글이 영어보다 3배나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어떠한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 세계 교육에 대해 보도하는 기자 엠마 카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한국어 글자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좀 이상하게 보였죠. 그 작은 네모와 선들이 제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항상 제가 공정하고 열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평범한 화요일에 시작됐어요. 저는 뉴욕 주립기록보관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서류와 파일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방 안엔 먼지와 커피 냄새가 가득했고요. 제 책상은 교육 정책에 관한 다큐멘터리 준비 메모로 뒤덮여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래된 파일이 담긴 또 다른 상자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특별한 걸 기대하진 않았죠. 상자가 무거워서 테이블 위로 끌어당기는데 긁히는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안에는 1940년대의 누런 서류들이 담긴 폴더들이 있었죠. 다른 자료로 넘어가려던 참이었는데 문득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한국어 알파벳 효율성 연구 1947이라고 적힌 두꺼운 폴더였습니다. 사실 열어볼 생각도 없었어요. 한국어는 제 연구 주제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호기심 나게 만들었어요. 아마도 효율성이란 단어나 표지에 찍힌 빨간 기밀 도장 때문이었을 거예요. 폴더를 열었고 그 순간 제 세계가 변했습니다. 안에 있던 서류들은 한국어 알파벳이 영어보다 3배나 배우기 쉽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영어권 학생들보다 얼마나 빨리 읽기를 배우는지 보여주는 차트도 있었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정보가 미국의 언어 정책 목표와 충돌하기 때문에 대중에게 공유해선 안 된다는 메모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있었어요. 옆에 놓인 커피는 차가워지고 있었죠. 이게 사실일까요? 왜 누군가 문자 체계에 대한 정보를 숨기려 했을까요? 그날 밤 제 작은 아파트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에 선풍기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제 생각도 그렇게 맴돌고 있었죠. 한국의 한글이 정말 그렇게 효율적이라면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정말로 억압됐던 걸까요? 그렇다면 왜?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완성해야 할 다큐멘터리가 있었고 편집자는 제 연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 한국어 이야기는 그저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일이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알고 있던 언어에 대한 모든 것이 틀렸다면? 한국어 글자에 대한 내 생각이 정말 내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숨겨진 정보 때문에 형성된 것이라면? 다음날 아침 저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색 눈은 피곤해 보였고 짙은 갈색 머리는 씻을 필요가 있었죠. 선택해야 했습니다. 파일을 돌려놓고 모든 걸 잊을 수도 있었어요. 그게 안전한 선택이었죠. 제 경력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더 깊이 파고들 수도 있었고요. 저는 전화기를 들어 뉴욕대학교 언어학과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면서요. 제 이름은 엠마 카터입니다. 한국어 글자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친절한 눈과 진지한 표정을 가진 언어 전문가 사라 톰슨 박사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제가 찾은 것의 사본을 보여드렸죠. 이거 놀라운데요. 그녀는 종이를 부드럽게 만지작거리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 문서들이 진짜라면 전 세계적으로 언어 학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진짜일까요? 제가 물었어요. 가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녀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제 생각엔 진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 했던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네요. 저는 오싹한 기분을 느꼈어요. 이건 더 이상 글자와 소리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건 진실에 관한 것이었죠. 무엇이 기억되고 무엇이 지워지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봄 햇살이 너무 밝고 너무 평범하게 느껴졌어요. 세상은 똑같아 보였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죠. 깨닫지 못한 채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연구를 하는 기자가 아니었어요. 7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밝힐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땐 이게 저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몰랐어요. 다가올 위협이나 두려움 또는 제 가족이 어떻게 이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지도 몰랐죠. 곧 사라진 한국인 연구원을 기억하는 95세.
노인을 만나러 여행할 거라는 것도 제 삶이 어떻게 바뀔지도 몰랐어요. 단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어요. 파일 RG350K- 한국어 알파벳 효율성. 누가 이걸 숨겼고 왜? 그것은 언어와 권력,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비밀 문서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RG350K 파일에 적힌 말들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죠. 한국어 문자는 영어보다 3배 더 효율적이다. 왜 누군가 이런 정보를 숨기려 했을까요? 저는 답을 찾아야만 했어요. 뉴욕 대학교에 있는 사라 톰슨 박사의 사무실은 책으로 가득했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이란 벽은 모두 책으로 뒤덮여 있었죠. 이상한 기호들이 그려진 차트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요. 그녀는 언어 전문가였고 제가 찾은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정말 중요할 수 있어요. 톰슨 박사가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살펴보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오래되고 누런 종이의 가장자리를 소중한 것을 만지듯 조심스럽게 따라가고 있었죠.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속에서 먼지 입자들이 춤추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학생들이 건물 사이를 오가며 웃고 떠들고 있었죠. 그들의 평범한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제 세상은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연구가 진짜라면 그녀가 말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언어학습에 대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뀌게 돼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진짜인지 알 수 있을까요? 톰슨 박사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파란 눈은 진지해 보였죠. 그녀는 저에게 마가렛 스펜서라는 여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마가렛은 1947년 한국에서 미군정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죠. 지금은 마이애미의 요양원에 살고 있었어요. 이 문서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그녀였습니다. 이틀 후 저는 마이애미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비행 중에 생각할 시간이 있었죠. 만약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쫓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문서들이 가짜라면? 아무 이유 없이 제 경력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어디로 이어지든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마이애미는 덥고 습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죠. 야자수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햇빛은 너무 밝아서 눈이 아플 정도였어요. 선색 가든 요양원은 꽃밭으로 둘러싸인 복숭아색 건물이었습니다. 마가렛 스펜서는 95세였지만 정신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하얀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우리를 위해 차를 따르는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죠. 그녀의 방은 작지만 편안했어요. 모든 곳에 그녀의 긴 인생이 담긴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 비행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문서들을 보여주자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죠. 무언가 두려움 같은 것이 그녀의 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나요? 그녀가 갑자기 조용해진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기록보관소와 숨겨진 파일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일어나서 그녀의 문이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했죠. 자물쇠 잠기는 소리에 제 속이 조여들었어요. 마가렛은 모든 것을 확인해 주었어요. 그 연구는 진짜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글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라는 것 배우고 기억하기 쉽다는 것을 발견했던 거죠. 하지만 이 발견은 좋지 않은 시기에 왔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영어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되길 원했거든요. 다른 언어가 어떤 면에서든 더 좋다는 정보가 퍼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녀는 연구를 이끌었던 한국인 학자 제임스 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가 세상의 연구 결과를 알리려고 했을 때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고 해요. 공식 발표로는 그가 다른 곳으로 재배치되었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아무도 그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답니다. 마가렛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바랜 사진 한 장을 저에게 건네주었죠. 철사태 안경을 쓴 진지한 표정의 한국인 남자가 사진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제임스 김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다 사라진 사람이었죠. 왜 지금 저에게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마가렛이 슬프게 미소 지었어요. 난 95살이에요. 이제 와서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진실은 중요해요. 특히 그것이 오랫동안 묻혀 있었을 때는 더욱 그렇죠. 그녀의 아파트를 나오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더 크고 위험한 무언가였죠.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다쳤던 거예요. 제가 이걸 밝히려 한다면 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야자수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운전사가 제가 괜찮은지 물었죠. 제가 걱정스럽거나 두려워 보였나 봐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확실치 않았어요. 제가 괜찮을까요? 이 일 이후에도 괜찮을 수 있을까요? 호텔 방은 텅 비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제임스 김의 사진을 침대 옆 탁자에 놓고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눈은 마치 저를 꿰뚫어보는 듯 했어요. 그가 공유하려다 죽은 진실을 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마가렛이 말해준 모든 것을 적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계속 나아가기로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모두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꿈에서는 얼굴 없는 사람들이 끝없는 서류 캐비닛 복도를 통해 저를 쫓고 있었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가 본 첫 번째 것은 제임스 김의 사진이었어요. 그의 진지한 얼굴이 왜 이 일이 중요한지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을 넘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돌아온 후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가끔 제 아파트 맞은편에 같은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볼 때도 있었고요. 2번이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커피숍까지 저를 따라오는 것을 눈치챘어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뉴저지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차를 몰고 갔죠. 어린 시절의 익숙한 거리들이 빠르게 뛰고 있던 제 심장을 진정시켜주고 있었어요. 앞마당의 큰 단풍나무는 가을 날씨 덕분에 밝은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고요. 엄마는 계피와 즙 냄새가 나는 포옹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피곤해 보이네. 엄마가 제 뺨을 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왜 그런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70년 된 비밀을 쫓고 있는데 그게 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부모님이 아래층에서 TV를 보고 계시는 동안 저는 좁은 계단을 올라 다락방으로 향했어요. 옛날 사진첩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다락방은 먼지가 쌓이고 따뜻했어요. 명절 장식품과 잊혀진 장난감들이 담긴 상자들로 가득했죠. 구석에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트렁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조용히 신문 읽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었죠. 엄마는 할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를 위해 일하셨다고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유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트렁크는 무겁고 옆면에는 바랜 미국 국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낡은 뚜껑을 열면서 오래된 옷이나 군인 메달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안에는 폴더와 노트북들이 있었어요. 표지에 AMG 교육부 기밀이라고 찍혀있는 가죽 노트북을 들자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AMG 미국 군정. 한국어 연구를 숨겼던 바로 그 조직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그 일부였던 거예요. 노트북에는 할아버지의 깔끔한 필체로 가득했어요. 대부분의 페이지는 회의와 임무에 관한 지루한 메모였죠. 하지만 그때 제 피를 얼어붙게 하는 기록을 발견했어요. 한국 알파벳 연구는 직접 명령에 따라 기밀로 유지됨. 접근 코드 RG350K. 연구원 J. 김상태 불명. RG350K. 제가 기록보관소에서 찾은 파일과 같은 코드였어요. J. 김 제임스 김 사라진 연구원이었죠. 제 할아버지가 이것에 대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도 연루되어 있었던 거죠.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 급히 노트북을 닫았어요. 엄마가 계단 꼭대기에 나타나셨고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찾던 걸 발견했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저는 노트북을 들어 보여드렸어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요? 엄마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슬퍼 보이면서도 약간은 두려워 보였죠.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으셨어. 나한테도 말이야. 엄마가 잠시 멈추더니 덧붙이셨어요. 하지만 돌아가신 후에 서재에 숨겨진 한국어 책을 발견했었지. 왜 비밀리에 한국어를 배우고 계셨는지 항상 궁금했어. 퍼즐처럼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맞춰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연구를 묻은 시스템의 일부였지만 내면에 무언가가 반항했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본인이 억압하는데 도움을 준 바로 그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도시로 가져왔어요. 엄마는 말리려 하지 않으셨죠. 어쩌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든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 날 톰슨 박사와 저는 할아버지의 노트북을 들고 기록보관소로 다시 갔어요. 접근 코드 RG350K는 우리를 더 많은 파일로 이끌었죠. 한국어 효율성에 관한 완전한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는 놀라웠어요. 한국 학생들이 영어나 일본어 학생들에 비해 얼마나 빨리 읽고 쓰는 법을 배웠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페이지마다 이어지는 테스트 결과들이 한글이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그것이 효과가 있었던 거죠. 이건 모든 것을 바꿔놓았을 거예요. 톰슨 박사가 속삭였어요.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 어떤 언어가 학교에서 가르쳐지는지, 문자 체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파일을 보느라 너무 바빠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기록 보관소가 곧 닫을 시간이었죠. 우리는 서둘러 가장 중요한 페이지들을 복사했어요. 나가는 길에 제 휴대폰이 모르는 주소에서 온 이메일 알림으로 진동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만 파헤쳐라.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마지막 경고. 첨부된 사진은 그날 아침 제가 기록 보관소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집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제 아파트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분명히 잠갔다고 확신했는데요. 안에는 도둑 맞은 건 없었지만 제 서류들이 이리저리 옮겨져 있었어요. 누군가 제 물건들을 뒤졌던 거예요. 다음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계좌가 설명할 수 없는 보안상의 이유로 동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편집자는 제 작업에 의문을 제기하는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고요. 사흘 후 한 남자가 제 문을 두드렸어요. 키가 크고 차가운 녹색 눈을 가진 완벽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였죠. 그는 너무 빨리 신분증을 보여줘서 제대로 읽을 수도 없었어요. 국무부 기록보관소가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위협적이었죠. 제 이름은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당신은 제한된 자료에 접근했어요. 48시간 안에 모든 것을 돌려주고 발견한 내용에 대해 절대 얘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서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남아 있었어요. 당신의 경력, 당신의 평판, 당신의 미래. 무엇이 중요한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카터 씨. 그가 떠난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발견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건 제가 진짜 무언가 쌓을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마가렛이 주었던 제임스 김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는 이 진실을 말하려다가 사라졌죠. 이제 저의 선택할 차례였습니다. 안전하게 있기 위해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인가? 저는 이미 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 위로 밤이 내려앉았어요. 톰슨 박사의 사무실 불빛은 어둑어둑했죠. 우리는 그녀의 책상 위에 몸을 숙이며 창문 유리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밖에서는 캠퍼스 경비원들이 1시간 만에 두 번째로 지나가고 있었고 그들의 손전등빛이 인도 위에 유령 같은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톰슨 박사가 속삭였어요. 평소에는 단정했던 그녀의 금발이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죠. 그녀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둘 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죠. 한국어 연구를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에드워드 밀러를 보내 저를 위협했던 바로 그 사람들, 70년 전에 제임스 김을 사라지게 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책상 위에는 우리가 모은 모든 것이 놓여 있었어요. 기록보관소에서 가져온 원본 보고서, 할아버지의 노트북, 마가렛, 스펜서의 증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발견한 1980년대까지 은폐가 계속되었음을 보여주는 메모들이었죠. 수십 년 동안 한글에 관한 진실이 의도적으로 숨겨져 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정말 이걸 하고 싶은 거 맞아요? 톰슨 박사가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진지했죠. 일단 이걸 언론에 보내면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에드워드 밀러의 차가운 녹색 눈을 생각했어요. 동결된 제 은행 계좌와 아파트 침입 사건도 떠올랐고요. 오래된 사진 속 제임스 김의 얼굴도 생각났죠. 정말 무서웠어요. 진짜로 무서웠지만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미국 언론은 모든 것을 확인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들은 정부 소식통을 확인하고 싶어 할 텐데 바로 우리를 막으려는 그 정부죠. 하지만 한국 신문사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해할 거예요. 톰슨 박사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제가 실제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였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제 아파트에서 자지 않았어요. 매일 밤 다른 값싼 호텔에 체크인하고 현금으로 지불하며 다른 이름을 사용했죠. 중요한 문서들은 모두 항상 곁에 두는 배낭에 넣어 다녔고요.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먹지 못해 체중도 줄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문서들을 스캔하고 세 개의 주요 한국 신문사에 보낼 이메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타이핑할 때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컴퓨터 화면이 어두운 사무실에서 빛나며 우리 얼굴을 푸른빛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 버스 정류장 근처의 작은 곳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게 느껴졌죠. 얼굴은 더 마르고 눈은 더 커 보이고 더 진지해 보였어요. 어두운 머리카락은 씻을 필요가 있었고요. 저는 누가 되어가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요? 70년 전의 언어 연구를 과연 누가 신경이나 쓸까요?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으며 진정하려고 노력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우리가 준비한 이메일 초안을 바라보고 있었죠. 보내기만 누르면 문서들이여 서울의 신문사들에 전달될 거예요. 한 번의 클릭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테죠. 제 경력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 안전과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며 한국 신문사들이 기사를 낼지 기다리고 있었죠. 새벽 4시쯤 첫 번째 헤드라인이 제 화면에 나타났어요. 미국의 은폐 70년간의 한국어 억압. 아침이 되자 제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전 세계의 기자들이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언어학 교수들은 연구자료를 보고 싶어 했죠. 정부 관계자들은 모든 것을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전화가 왔어요.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초대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들의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전체 연구 내용을 발표해 달라는 거였죠. 함정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톰슨 박사가 경고했어요. 저도 그 점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것이 저를 국외로 내보내려는 방법이라면 어떨까요? 에드워드 밀러와 그의 사람들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전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모든 증거와 함께 진실이 직접 제 입을 통해 들려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날 오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 표를 구매했어요. 작은 여행 가방을 꾸리는 동안 알 수 없는 번호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신은 심각한 실수를 했어요. 아직 다시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끄고 여행 가방 지퍼를 닫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야기의 핵심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세계와 공유하기에는 너무 효율적이라고 여겨졌던 언어를 가진 나라로 말이죠. 택시가 저를 공항으로 데려가는 동안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은 너무나 견고하고 영구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저는 어떤 것들은 겉보기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어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 믿는 이야기들이 숨겨진 진실과 의도적인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걸요. 다시 뉴욕을 볼 수 있을지 몰랐어요. 서울에서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고요. 단지 이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왔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공항 게이트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임스 김의 사진을 한 번 더 꺼내보았어요. 그의 진지한 얼굴이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죠. 그는 70년 전에 이 진실을 말하려고 했어요. 이제 저는 그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할 차례였습니다. 승무원이 제 좌석 번호를 불렀어요. 저는 사진을 넣고 배낭을 집어들었죠.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맞설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비행은 길었어요. 14시간 동안 제 앞 화면에서 작은 비행기 아이콘이 지도를 천천히 가로지르는 걸 보고 있었죠. 창문 밖으로는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잠을 자려고 했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질문들이 빠르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이 오래된 연구에 관심을 가질까요? 에드워드 밀러와 그의 사람들이 저를 막으려 할까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공항 창문으로 바라보니 햇빛 속에서 반짝이는 높은 유리 건물들이 있는 거대하고 현대적인 도시가 보였죠. 한글 간판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지고 무시되었던 바로 그 문자 체계가 이제는 밝은 색상으로 도시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나무들과 넓은 산책로가 있는 아름다운 캠퍼스였어요. 학생들은 배낭과 휴대폰을 들고 건물 사이를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죠. 그들은 미국 학생들과 똑같아 보였지만 한국어로 대화하고 영어보다 3배 더 효율적이라고 배웠던 알파벳으로 된 표지판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설할 강당은 도착했을 때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계단처럼 위로 올라가는 줄에 앉아 있었죠. 제가 무대로 걸어갈 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감추기 위해 메모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제가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힘이 있었죠.
과학적 사실이 세계로부터 숨겨져 왔습니다. 한국의 문자 체계인 한글은 사람들이 영어보다 3배 더 빨리 읽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 단지 제 의견이 아니에요. 1947년 미국 연구자들에 의해 증명된 사실이었지만 정치적 이유로 의도적으로 숨겨졌던 겁니다. 전체 연구 결과를 공유하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보여주는 각 슬라이드, 설명하는 각 문서마다 저의 오래된 편견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죠. 전에는 한글이 이상하고 복잡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 뛰어난 디자인과 얼마나 쉽게 배울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건 단지 언어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권력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특권이 다른 시각을 보는 것을 어떻게 가리는지, 그리고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통제하려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 강연 후 사람들은 많은 질문을 했어요. 교수들은 원본 문서를 보고 싶어 했고 학생들은 이것이 오늘날 왜 중요한지 알고 싶어 했죠. 기자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있을 때 한 노인 한국인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키가 작고 흰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약간 다리를 절며 걷고 있었죠. 저는 김준호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임스 김은 제 삼촌이었어요. 제 심장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제임스 김 한글에 대한 진실을 공유하려다 사라진 연구원이었죠. 우리 삼촌은 당신이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준호 씨가 말했어요. 그는 표지에 바랜 한글이 쓰여있는 작고 낡은 노트북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연구 당시의 개인 일기예요. 삼촌은 당신이 이것을 갖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램프 불빛 아래 제임스 김의 일기를 읽고 있었어요. 한국어 부분은 읽을 수 없었지만 영어로 된 부분이 많았죠. 지식에 대한 그의 열정, 연구 결과에 대한 그의 흥분, 결과가 억압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커져가는 그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이 그의 조심스러운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간단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들은 연구를 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은 묻을 수 없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것을 찾을 것이다. 그 누군가가 바로 저였던 거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기도 하고 더 나쁘기도 했어요. 제 이야기는 학계의 폭풍을 일으켰죠. 언어 전문가들은 연구의 영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고 교사들은 언어가 어떻게 가르쳐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처음 계획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진 제 다큐멘터리는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가도 있었어요. 일부 기자 친구들은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미래 프로젝트를 위한 정부 보조금은 신비롭게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죠. 가끔 에드워드 밀러가 길 건너편이나 커피숍 구석 테이블에서 저를 지켜보는 것을 볼 때도 있었어요. 그의 차가운 눈은 권력이 도전받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선물도 있었어요. 한국의 대학들은 저를 초청해 저널리즘 강의를 해달라고 했고 톰슨 박사와 저는 함께 위험을 겪은 후 가까운 친구가 되었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제 자신의 편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된 것이었어요. 내가 정말 얼마나 적게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배워야 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요. 귀국 6개월 후 저는 서울에서 소포를 받았어요. 안에는 전통 종이에 아름답게 쓰여진 한글이 액자에 담겨 있었죠. 거기에는 김준호 씨의 간단한 메모가 함께 있었어요. 진실은 승리합니다. 저는 액자에 담긴 한글을 제 벽에 걸어두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편견은 배움을 통해 없앨 수 있고 진실은 쌓을 가치가 있으며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정이 세상을 보는 방식,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노트북은 여전히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할아버지가 제가 한 일을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때로는 과거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오래된 잘못을 바로잡고 숨겨진 진실을 빛으로 가져오라고 요청하는 것 같아요. 기록 보관소의 그 오래된 파일 RG350K는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그것은 글자와 기호가 단지 종이 위의 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들은 이해의 열쇠이자 문화간의 다리이며 때로는 쌓을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는 것을요. 한글은 이제도 제게 다르게 보이지만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것은 아름답고 효율적이며 중요해 보입니다. 세상이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도 늘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